이 엔비디아가 이 모건 스탠리라는 즉 MSCI라는 곳에서 제일 좋은 등급이 트리플 A입니다. TCFD 이런 것처럼 그 기업의 그런 ESG 관련 활동이 점점 중요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궁금한 게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좀 이런 ESG 관련해서 가장 좀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는 그런 기업은 뭐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 질문을 받을 때가 제가 제일 좀 이렇게 난감한데요. 네. 왜냐하면 그 ESG를 다 잘하기가 사실은 좀 쉽지 않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인 뭐 시총 1위 하는 삼성전자 같은 곳도 이 평가하는 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ESG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평가하는 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라는 곳도 있고 서스틴베스트도 있고 글로벌하게는 모건 스탠리가 하고 있는 MSCI라는 것이 있고 또 S&P 우리 신용평가에서 S&P가 하고 있는 DJSI라는 평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 최고의 등급을 받는 기업들은 사실은 이제 글로벌하게는 이렇게 없습니다. 없고 우리나라에서 평가하고 있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제일 높은 등급이 이제 S등급이 있는데요. S등급을 받는 기업은 우리나라에 아직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기업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나라에 좀 찾기는 좀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요. 그나마 좀 본다면 E를 잘하거나 S를 잘하거나 거버넌스 G를 잘하는 게 좀 영역별로 좀 잘하고 있는 기업들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글로벌하게 보면은 ESG를 좀 잘한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곳 중에 하나는 그 엔비디아라고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주식을 좀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 IT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아시는 주식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아요. 엔비디아가. 그렇죠. 이 엔비디아가 그때 인텔을 뛰어넘는 그 최고의 반도체 회사가 되었는데요. 이 엔비디아가 이 모건 스탠리라는 즉 MSCI라는 곳에서 AAA 최고 등급을 받고 있는 이 모건 스탠리 같은 곳은 ESG 평가 총 7개 등급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좋은 등급이 트리플 A입니다. AA 등급이 AAA죠. 이 등급을 받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 엔비디아인데 이곳이 굉장히 그 거버넌스를 굉장히 잘하고 G를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S 영역에 있어서 임직원들의 교육 역량 향상 이런 쪽을 굉장히 잘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등급을 트리플 A를 받고 있는 이런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있고요. 굳이 이제 우리나라를 따진다면요. ESG를 좀 잘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금융권 회사들입니다. 금융권 회사들은 ESG 중에 G를 잘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돈을 핸들링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 G에 해당하는 영역이 이사회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거버넌스에 대한 그 요소가 부패 방지, 컴플라이언스 이런 항목들이 거버넌스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은행들은 아주 예전부터 돈을 다뤄야 되다 보니까 임직원들에게 횡령이라든지 배임이라든지 불법 불안전 판매, 우리 상품 같은 거 판매할 때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거버넌스가 굉장히 잘 안정이 되어 있는 데가 이 금융권 회사들입니다. 특히나 금융권의 지주사들, 우리 신한지주라든지 KB지주, KB금융 이런 곳들이 이 ESG 중에서는 다 잘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런 금융권들의 지주사들이 ESG 좀 잘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제조업을 포함한 기업이라고 한다면 SK그룹이 요즘에 ESG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그룹은 위에 그 오너십부터 해서 ESG 강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전체 임직원들까지 전파가 되어서요. ESG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대표적인 그룹 중에 한 곳이 이 SK이고요. 그럼 기타 다른 그룹들은 잘하지 못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뭐 삼성이나 현대차나 LG나 대대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ESG라는 것은 결국 투자자들로부터 계속 요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요. 굉장히 이제 다 잘 하고서 노력하고 있고 개선하려는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SK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뭐 비전 선포 하면서 뭐 나중에 아예 뭐 탄소 중립으로 가겠다 그런 식으로도 선언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리고 반대로 이게 이제 ESG를 잘하는 기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ESG 때문에 쇠퇴하는 기업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소장님께서 출간하신 책에 투자 리스트에서 지워질 기업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문구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ESG 때문에 약간 뒤처질 만한 그런 뭐 산업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일까요? 대표적으로 ESG 측면에서 가장 좀 억울하다고 봐야 되나요? 이 기업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억울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런데요. 흔히 말하는 우리 주식 투자에서 봤을 때는 죄악주라고 부르는 산업이 가장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이때 말하는 죄악주는 그 도박 갬블과 관련된 게임과 관련된 산업들, 우리
무슨 랜드 뭐 이런 거죠. 네네네. 도박과 관련된 거나 아니면 담배 또는 술 네. 또는 그 무기를 만드는 곳 이런 곳들이 전통적으로 흔히 말하는 죄악주들로 이제 속해 있는데요. 이런 곳들이 아무래도 ESG 측면에 있어서는 환경이나 또는 사회, 특히나 이 사회 영역이 S 영역에 많이들 해당됩니다. 죄악주라는 것은 술, 담배 이런 것들은 네. 우리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네. 이런 잠재적인 요소가 있다 보니까 이런 죄악주, 흔히 말하는 이 죄악주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ESG에 좀 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타 이 외에는 환경적인 사고를 많이 일으키는 곳 또는 사회적으로 무리를 많이 일으키는 곳 또 거버넌스는 그 오너의 어떤 그 횡령 우리나라 모 기업만 하더라도 우리 갑질 한다든지 아니면 대리점 갑질 또는 오너가 어디 이렇게 비행기 타셔서 무슨 갑질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많이 있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 S와 그리고 거버넌스에 네. 취약하다라고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ESG 취약한 업종도 있지만 그리고 그냥 그런 업종이 아니더라도요. 환경과 사회와 거버넌스에 자꾸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것들은 이 ESG에서 퇴출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몇 년 전에 아예 굉장히 유명한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책 제목 자체가 나쁜 기업이라는 책인데요. 네네. 나쁜 기업. 기업은 우리 사회에 어떤 좋은 가치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기업인데 반대로 나쁜 기업이 있다는 건데요. 이 나쁜 기업은 이러한 어떤 자기네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 중에서 환경에 불필요한 어떤 해로운 것들을 계속 유발한다든지 사회적으로 아동노동이라든지 아니면 강제노동이라든지 아니면 인권 침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무리를 일으킨다든지 그러면은 요즘 같은 세대에 무슨 아동노동이 있고 강제노동이 있고 그런 게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강제노동 그러면 이제 노예가 또 노예. 요즘 같은 세상에 노예가 있을까요? 근데 현재 2015년이죠. 얼마 불과 몇 년 전에 영국 같은 곳에서는요. 현대 노예법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이미 노예가 끝난 지가 언제냐. 우리 조선시대에 이미 노예가 끝난 지가 꽤 오래 100년 그렇죠. 전인데요. 네네네. 요즘에 갑자기 뜬금없이 해외에서는 현대 노예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노예를 하면 안 된다. 노예제도를 가지고 사람들 고용해서 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법이 불과 몇 년 전에 생겼거든요. 네네. 여전히 노예가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예. 우리 2주 전 기사인가요? 2주 전, 얼마 전, 우리 11월 얼마 전 기사예요. 한국의 서해안에서요, 네. 노예 63명이 발견되었다라는 기사가 우리나라에도 아, 나왔거든요. 진짜요? 네. 많은 분들은 잘 모르시고, 우리나라에도 무슨 노예가 있어라고 하지만요, 불과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요, 몇 년 얘기가 아닙니다. 당장 올해에 이 노예가 63명이 발견되었다. 기업에서 일을 강제로, 이때 말하는 노예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일을 붙잡혀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기업들을 나쁜 기업 리스트라고 쭉 책에서 한 수백 개 기업들을 리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은 아동노동을 시키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아동노동은요. 만 15세 미만까지가 아동이거든요. 네네. 만 15세 미만에 있는 아이들을 고용해서 굉장히 임금도 거의 주지 않고 착취하고 이런 네네. 것들이 아직까지도 발생되고 있고 강제노동 말씀드린 대로 환경오염을 굉장히 많이 시키고 또 거버넌스, 지배구조가 그렇게 좋지 않고 혼자 독단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기업들 이런 사례들을 들으면서요. 이런 나쁜 기업들은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로부터 배척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서요. 네네. 이제 ESG가 중요해졌는데 아까 국민연금만 하더라도 그들이 운용하는 기금에 작년에 우리 김용진 이사장님께서요. 국민연금의 금액 중에 450조 원은 ESG를 잘하는 곳에 투자 또는 대출 또는 채권을 구매하겠다라고 선언하셨거든요. 네네. 이 어마어마한 돈이 이제는 ESG를 잘하는 곳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ESG를 잘 하지 못하는 업종들은 이런 돈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대상으로부터 이제 지워지겠죠. 배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 나오긴 하는데 한국이 사실 특히나 ESG 중에서 지배구조가 취약하다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너 중심의 뭐 경영 문화라든지 뭐 갑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한국 시장이 사실 글로벌 주식시장과 비교해봐서 그 PR이라고 하죠.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는데 그 관점에서 봐도 상당히 좀 저평가예요. 네. 그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지배구조 때문이다. 투명하지 네. 않아서 그런 말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실제로 ESG 중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 거버넌스입니다. 거버넌스가 좀 낮게 나오는 디스카운트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요인은 실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버넌스에 취약한 구조가 좀 맞고요. 네. 두 번째는 외국 평가 기준에 보니까 우리가 좀 낮은 거지 그
기준이 근데 외국에서 평가하는 기준이 과연 맞느냐라는 것은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진짜 우리가 못해서 좀 디스카운트 되는 부분, 아니면 평가 기준이 우리가 좀 달라서 우리가 디스카운트 되는 부분이 네.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 거버넌스가 좀 취약하다라는 것은 아까 이 거버넌스의 주요 항목이 대표적인 게 아까 윤리 경영, 준법 경영을 얼마나 잘하냐. 이 거버넌스가 아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 체계라고 했는데 여기에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항목이 윤리 경영과 준법 경영이거든요. 그 뇌물, 브라이버리라고 해서 뇌물이 이 거버넌스에 굉장히 중요한 항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왜 이 항목이 여기 들어가 있냐면요. 누군가에게 저에게 그 뇌물을 줬습니다. 제가 기업 관계자인데 뇌물을 주면서 내년에 우리 좀 회사 좀 잘 좀 봐주세요 라고 뇌물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럼 제가 뭐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내년에는 업체에게 일감을 줘야 되는데 우리 A라는 곳에다가 일감 좀 더 주죠. 제가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약간 좀 이렇게 편향돼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이 거버넌스인데, 거버넌스, 뇌물을 받으면 제가 제대로 된 의사결정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네. 그래서 이 윤리 경영이라든지 이런 준법 경영이 거버넌스에 굉장히 중요한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를 가만히 보시면 기업에 있는 관계자분들이 그 감옥 가거나 법원에 재판 받으시러 가시는 분이 꽤 많습니다.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거버넌스, 제대로 된 경영진들이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고 네. 준법 경영, 법을 잘 지키고 해야 되는데 네. 법을 잘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재판을 받은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요. 점수가 깎이는 겁니다. 이 실제 평가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시대 팩트를 가지고 평가를 하거든요. 평가 기관에서는요. 네. 그러면 실제 재판에 걸린 건수, 실제 벌금을 낸 그 회사가 벌금을 낸 금액, 네네. 그리고 횟수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점수를 매기는데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꽤 많은 비중이 기업 오너를 포함해서 경영진분들이 담합이라든지 아니면 횡령이라든지 배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해서 이런 불법과 연루가 되다 보니까 감점을 받는 것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외국에서 봤을 때는 좀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이 재벌이라는 구조가 있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네. 외국에서는 재벌 그러면 재벌이라는 개념 단어가 많이 없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웬만한 대기업의 오너들도요. 그 전체 지분의 4% 이상을 거의 가지고 있는 5% 이상 가지고 있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모 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 총수가 0.몇 % 정도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도 거의 회사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네. 지배하고 있잖아요. 네. 즉 소유권과 아까 그 MSCI라는 곳에서 거버넌스 항목 중에 하나가 오너십과 컨트롤이라는 그런 항목이 있거든요. 오너십은 네네. 즉 이제 누가 이제 그 소유를 하고 있느냐이고 컨트롤 누가 지배를 하느냐인데 요거에 대한 밸런스가 좀 잘 맞아야 되거든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만큼 지배도 하고 이래야 그렇죠. 되는데 네. 우리는 소유권과 지배, 흔히 말하는 소유지배 괴리도가 굉장히 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 생기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저평가, 재벌이라는, 또 재벌이라고 무조건 나쁘도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네. 재벌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투명하게 운영하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지만 현재까지는 약간 이제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할 때 생기는 문제들이다 보니까 이런 코리아 거버넌스에 디스카운트가 좀 생기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사회의 투명성, 독립성, 그리고 다양성이 아까 굉장히 중요한 거버넌스 영역이다라고 했는데 외국에서 볼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보는 것이 이사회 다양성 같은 데 보면은 MSCI나 DJSI 같은 데 보면은 이사회 다양성에 여성의 임원이 여성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 다양성에 남녀가 좀 다양하게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제 인종의 다양성 또는 그 성소수자의 다양성까지 포함시켜야 된다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우리나라는 이제 겨우 주로 남성 중심의 이사진이 많이 꾸려져 있는데요. 이제 법적으로 이것도 우리나라에서도요, 그 상법에서 그 이사회를 특정성이 그 다수를 차지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법이 이제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이제는 작년과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여성 이사를 많이 뽑는 이유가 이런 ESG의 주의에서 이사회 다양성의 좋은 평가,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다양성, 그래서 여성들을 많이 뽑고 있는 추세이고요. 아직까지는 여성 이사가 비율이 낮다 보니까 이제 좀 낮은 점수를 받고 있고, 근데 여성 이사만 문제냐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전체 임직원들 대상으로도 여성들을 좀 차별을 좀 적게 뽑거나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요. 네네. 성비에 대한 다양성.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국이 전통적으로 좀 이렇게 낮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구조적인 평가 기준 때문에 생기는 디스카운트가 좀 있긴 한데요. 우리나라는 남한과 북한이
지금 아직 휴전 상태에 있는 그렇죠. 상태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전쟁하다 잠깐 멈춰 있는, 그래서 네. 지정학적으로 볼 때 굉장히 불안한 국가에 속합니다. 이 이유만으로 일단 디스카운트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 똑같은 회사가 한국 남한에 있거나 미국에 있으면 똑같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있다라는 이유로요. 네네. 지금 불리하다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예, ESG가 그 조직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 안 한지를 확인하는 건데 한국에 있으면 아무래도 전쟁 날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지속 가능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에서 이제 마이너스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이사회가 우리나라 상법상에는요, 한 명의 이사가, 사회이사가 어느 기업에서 최대 6년까지만 사회이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법으로 네네. 딱 정해져 있는데 네. 해외에서 보는 관점은 아까 이사회는 실제로 그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경력이 6년 미만이다라고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신입사원 어느 회사에 입사해서 6년 후에 6년 안에 그 회사 경영을 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없는데 6년에서 전문성이 없는데 어떻게 저 회사를 이사회가 운영을 하지? 라는 의심을 하거든요. 그래서 외국 평가 기관에서는 거버넌스를 할 때 좋은 점수를 좀 주는 것이 이사회 기간이 길면 길수록 좋은 점수를 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예 법적으로 6년 이상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좀 불리한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실 뭐 북한 이슈는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없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네. 대신에 뭐 성비 이 부분은 뭐 사실 기업이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이사회 전문성 이것도 좀 애매하긴 하네요. 이것도 네. 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6년으로 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사회 다양성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비를 맞추려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들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많은 기업들이 우리가 여성 이사를 모셨다, 선임했다라는 기사를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실 거예요. 어느 기업이 사회이사를 여성을 뽑았든 남자를 뽑았든 별로 관심이 없을 건데 기업 입장에서는 ESG가 하도 중요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계속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리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 다양성 때문에 남성, 여성 성비를 맞추려고 하지만 이게 이제 불과 한 1, 2년, 내년이나 내후년만 되면은 그 선임한 이사들이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 이사의 전문성이 없는데 그냥 지인, 친분, 네. 낙하산, 뭐 이렇게 해서 이사회가 들어오면은 네.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가 구조적으로 저평가 받는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포인트들, 뭐 성비라든지 그다음에 이사회 전문성 이런 것들을 잘 갖춰놓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또 그 중에서도 군계 일학처럼 또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약간 갑자기 생각이 드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여성 그 CEO를 계속 세우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럼? 네. 그 네이버도 최근에 네. 아예 CEO를 아주 젊은 세대들로 다 교체를 완전 파격적으로 했죠. 네, 파격적인 이제 인사를 단행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꼭 ESG뿐만은 아니겠지만 ESG를 포함해서 그 네이버라는 곳에서 기업이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올해 작년이죠. 작년에 네이버에서는 그 이사회 산하에 ESG 위원회를 만들었거든요. 이사회 산하에 ESG 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이사회가 실질적인 의사결정 기구인데 그 안에는 준법감시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이런 중요한 위원회를 두게 돼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ESG 위원회를 만들었거든요. 네이버도 만들었고 그런데 이제 올해 그렇게 위원회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좀 불미스러운 일이 네이버에서 발생되고 그렇죠.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너희 조직만 만들면 뭐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은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다 같이 공통적으로 요구를 받고 있는 비판을 받고 있는 요소이기도 한데요. 네이버에서 이렇게 파격적인 그런 의사결정을 한 데에는 경영, 전략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테고요. ESG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MZ세대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ESG 더 강요하고 중요시하게 생각한다는 여러 가지 이미 조사들이 다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이버에도 IT 기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젊은 MZ세대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충분히 보듬어 안고 그들을 이해하는 상황에서 그런 의사결정도 하고 또한 ESG를 또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젊은 또 여성 이런 분들 인재들을 파격적으로 뽑는 그런 이유가 다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